나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곧 인간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 말해주는 삶. 그게 인생의 정답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알게 되었다. 그건 인생이 우리에게 내미는 가장 큰 착각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과 일하며 깨달았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을 혼동한다.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한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결국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 뿐 진정한 신뢰를 얻지는 못한다. 사업 초창기 나는 실패를 거듭했다. 자본도 인맥도 부족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 어떤 직원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내게 반발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존중은 굽힘에서 오지 않는다. 존중은 진실에서 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진짜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다. 진짜 신뢰는 아부에서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그 순간이 불편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기억했다. 그가 옳지 않더라도 최소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치가 있었다. 반대로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결국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나는 리더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기반은 사라진다. 갈등이 없는 조직은 마치 썩어가는 나무처럼 천천히 무너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런 회사를 수도 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에서는 이미 신뢰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존중이란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나는 한 임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다. 싸움이 없다는 건 생각의 차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다. 겁이 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존중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 의견을 말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삼성을 세우던 초창기 시절 매일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내보내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를 택한다. 자신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양심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편안함을 택하는 리더는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진짜 존중은 고요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정면 충돌, 불편한 대화,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그 속에서만 진심이 드러난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을 회피하는 조직은 평균적으로 혁신성과 성과가 30% 이상 낮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곧 성장의 동력이라는 뜻이다. 일본 도요타의 전설적인 경영자 도요다 에이지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조용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다. 나는 그 말을 완벽히 이해한다. 진짜 존중은 침묵이 아니라 대화에서 피어난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과 그렇게 부딪히며 신뢰를 쌓았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었지만
그 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정은 좋은 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인정은 일관된 태도에서 온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려 했다. 그것이 나를 존중받게 만든 유일한 길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믿는 사람이 많을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묻지 말고 당신을 신뢰하는지 물어라. 세상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따른다. 그것이 존중받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제 돌이켜보면 나는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나는 알았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얻은 첫 번째 교훈이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경계가 있는가? 경계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정하고 원칙이 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맞추려 하고 결국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수많은 협력업체를 상대했다. 처음에는 내게 인사를 잘하고 말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그들은 내게만 고분고분했을 뿐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약속을 쉽게 어겼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란 벽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선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원칙을 흔들지 마라. 사람은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만 신뢰는 원칙으로 남는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위험하다. 가족, 친구, 오래된 동료일수록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원칙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외가 신뢰를 갉아먹는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그 한 번의 예외 때문에 겪었다. 어느 날 오래된 동업자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만 규정을 조금만 유연하게 봐주십시오. 그는 10년 넘게 나를 도와온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단호히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경계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지킬 선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가볍게 본다. 그때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편의만 남는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려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처음엔 좋은 관계를 위해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허락이 된다. 내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선을 넘었다. 결국 나는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자에게 끌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존중을 느낀다.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시당한다. 나는 젊은 시절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버려졌다. 그들의 친절에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아무 방향으로나 흔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무게가 생긴다. 무게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커도 결국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다. 존중이란 결국 무게의 문제다. 자신의 생각과 원칙 경계를 지킬 때 사람은 비로소 무시당하지 않는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경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팁을 넘어
인생이 태도를 보여준다.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다.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선을 긋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우연일 수 있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반면 단호한 경계는 처음엔 오해를 부르지만 결국 신뢰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를 잃고 스스로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게 무시당한다. 젊은 후배들이 나에게 묻곤 했다. 회장님, 사람을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원래 잃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나는 그 말이 진리였음을 안다.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건 나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의 수였다.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친구다. 그들은 미소 속에서 조금씩 내 영역을 잠식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싫은 소리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야말로 인간관계의 뼈대를 세운다. 인생의 후반부를 단단히 지탱하는 건 결국 경계의 지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편안함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진짜 신뢰는 불편함을 통과해야 만들어진다. 어느 날 한 부하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건 누구에게도 진심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이요. 진심은 늘 불편하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다. 나는 살아오며 느꼈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건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반대로 모든 관계가 편안하기만 하다면 그건 누군가가 침묵하고 있다는 신호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 내 곁에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회사를 살렸다. 실제로 한 임원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 방향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인생에서 진짜 용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의 순간에서 증명된다. 불편한 말을 삼킨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배신한다. 그 작은 침묵이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최근 경영심리학자 사이먼 시넥은 신뢰는 동의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충돌 속에서 강해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참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오해와 감정이 뒤섞일 때 진짜 신뢰의 근육이 만들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조직은 편한 사람 위에 서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 사람 위에 선다. 회사를 운영하며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정을 내렸다. 거래를 끊고 사람을 내보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불만이 쏟아졌다. 회장님은 너무 냉정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요. 그러나 나는 알았다. 기다림 뒤에는 부패가 온다는 것을. 나는 한 부서장을 떠올린다. 그는 늘 웃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의 마음을 살피며 언제나 분위기를 맞췄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불편한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쌓은 평화는 얇은 얼음 같았다. 조금의 변화에도 쉽게 깨졌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 평안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불편함을 피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해 얻은 가짜 평화를 누린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평화는 충돌 뒤에 온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관계를 지켜낸다. 나는 종종 젊은 임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나? 그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되나? 그 질문 앞에서 모두 침묵했다. 좋아함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신뢰는 시간을 견딘 태도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좋아하게 만들면 그만큼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이 당신을 불편해할 때 그게 진짜 성장의 순간이다. 나를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먼저 말했다. 그때 회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즉시 오지 않는다. 시간과 오해, 그리고 충돌을 견뎌야 비로소 도착한다. 반대로 불편함을 피한 사람들은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들은 평화로웠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가 존중받는 인간의 첫걸음이다. 세상은 여전히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다. 단호함은 사람을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사회적 통계에 따르면 상사에게 불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일수록 직원의 충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큰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조직의 원리가 아니라 인생의 원리이기도 하다. 불편함은 나를 성장시킨다. 회피는 나를 약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아간다. 오늘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하게 된다. 그 불편함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침묵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침묵 속에서 고립된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은 비록 미움받더라도 마음은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얻은 두 번째 진리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은 칭찬보다 실패에서 배우고 편안함보다 불편함에서 단단해진다. 나는 사업 초기에 많은 실패를 겪었다. 자본은 모자랐고 사람은 떠났고 은행문은 닫혔다. 그때마다 좌절이 나를 삼켰지만 그 좌절 덕분에 인간을 알게 되었고 존중받는 법도 배웠다. 나는 인생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했다. 좌절이 없는 인생은 미숙한 인생이다. 존중은 좌절 위에 세워진다. 좌절이 없다면 사람은 겸손을 모른다.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그 교만을 꺾는다. 삼성의 역사를 돌아봐도 모든 도약의 시기마다 반드시 시련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기술 경쟁이 극심하던 시절에도 늘 위기가 먼저 찾아왔다. 하지만 그 위기가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다. 좌절은 조직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불가피한 통과 의례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피하지만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안전하게 살아남더라도 존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존중하지 두려움 속에 숨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젊은 임원이 큰 손실을 냈다. 그는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실패했다면 다음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의미한 실패를 두려워하라. 나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다. 깨닫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패. 깨닫는 실패는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변명으로 이어진다. 같은 좌절을 3번 겪는다면 그는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 후로 회사에서는 실수한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금지했다. 나는 회의 도중 이런 장면을 자주 봤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그때마다 나는 회의록을 듣고 말했다. 비난은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 오직 좌절만이 사람을 고친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지 않는다. 실수를 통해 느낀 부끄러움과 절망을 통해 배운다. 그 감정이 마음을 찌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나는 직원의 실수보다 그가 실수 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그 눈빛 속에 좌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반대로 변명으로 눈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머물렀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좌절을 견딘 사람을 존중한다. 나는 수많은 경영자들을 보았다.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했고 좌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축됐다. 그러나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어졌다. 그 깊이가 결국 신뢰로 그리고 존중으로 이어졌다. 인생이란 결국 견디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 중 50세 이후의 행복 곡선은 40대의 실패 경험의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좌절을 깊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서 마음이 더 평온하고 인간관계도 더 단단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패를 견뎌본 사람은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존중은 실패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존중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삶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무너진다. 좌절 없는 인생은 편안하지만 공허하다. 좌절이 있는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의미가 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좌절을 피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는 인간으로 만든다. 좌절은 상처가 아니라 훈련이다.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도 10번의 좌절은 나를 완성시킨다. 인생은 결국 불편함을 견딘 사람과 회피한 사람의 차이로 갈린다. 그리고 나는 단언한다. 불편함을 견딘 사람만이 세상에게 존중받는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원만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단호한 사람은 존경받는다. 세상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다. 젊은 시절 나 역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협력업체의 사정을 봐주며 때로는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사람 냄새 나는 경영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규칙은 흐려졌고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였다. 그때 깨달았다. 원만함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린다. 진짜 리더는 원만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옳음을 선택해야 한다. 그 옳음이 불편함을 낳더라도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한 임원의 평가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두루두루 원만함. 그는 그걸 칭찬으로 생각했다. 나는 말했다. 그건 경고요. 당신은 아직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요. 조직이란 결국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 모두가 좋아하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겠지만 그 불만조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다. 나는 가정에서도 같은 원칙을 보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회피가 숨어 있다. 아이의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 그러나 그런 아이는 결국 좌절에 약한 어른으로 자란다. 모든 관계에서 원만함은 결국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조용한 회의, 조용한 조직, 조용한 가족. 그건 평화가 아니라 표면 아래의 두려움이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2024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의견 충돌이 없는 팀은 장기적으로 창의성이 40% 이상 낮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60% 이상 떨어졌다. 즉, 불편함이 없는 평화는 위험한 정적에 가깝다. 나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편안하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직이 평온할 때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모든 갈등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지친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평온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던 시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 반대 의견이 없다면 발전이 멈췄다는 뜻이다. 실제로 반대는 에너지였다. 생각이 부딪힐 때 조직은 단단해진다. 반대가 없는 조직은 부패한다. 그리고 그 부패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언제나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갔다. 그들은 평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뤘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원만한가 보다 얼마나 불편함을 견디는가를 보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건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뿌리가 썩기 시작한다. 유엔 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후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습관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었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지금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이다. 좋은 리더는 호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사람이다. 신뢰는 때로 오해와 불만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이해로, 그 이해가 존경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늘 믿었다. 세상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존경하는 건 단호한 사람이다. 단호함은 사람을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나에게 단호함은 외로움을 동반했지만 그 외로움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원만함은 인간관계의 덫이다. 그 덫에 걸리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사람은 세상에게 존재감을 잃는다. 부드러움 속에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허공의 미소일 뿐이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단호해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회사를 세우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웠다. 회사는 숫자로 움직였지만 아이는 마음으로 자랐다. 그래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과 회사를 키우는 일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답은 늘 같았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더 어렵다. 기업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의 실패는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 회사는 규율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배웠다. 사랑이 지나치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과보호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독이다. 아이가 넘어지면 바로 손을 내밀고 시험에서 실수하면 선생님 탓을 하는 부모. 그들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다. 그런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약자, 즉 실패를 모르는 인간으로 자란다. 그리고 실패를 모르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좌절 한 번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항상 말했다. 세상은 네가 울 때 위로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아이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덮어씌운다. 그 불안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통제다. 그 결과 아이는 실패를 모르는 대신 도전도 모르는 어른이 된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사가 부하의 실수를 끝없이 덮어주면 그 부하는 성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커지고 결국 둘 다 상처받는다. 나는 늘 말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아들에게도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볼 수는 있지만 너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것은 내 인생의 신념이었다.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을 통해 자기 경계를 배운다. 어린 시절에 작은 실패를 겪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큰 좌절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내 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들은 불평했다.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를 약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사랑은 때로 거절로 완성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대신 걸으면 아이의 발은 멈춘다.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은 외로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 번도 혼자서 세상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 부모의 상담을 들었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처는 삶의 언어요.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고 아이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울게 된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때 옆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사고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사고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들이 불편함을 병처럼 여긴다.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고 조금만 지면 억울해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불편함 없는 인생은 깊이 없는 인생이다. 아이가 모든 걸 쉽게 얻는다면 그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지킬 줄 모른다.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설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는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같다. 나는 경영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부하를 도와주되 대신하지 마라. 그게 진짜 리더의 자세다. 지도자의 역할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대신 걷는 게 아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길을 만들어 주려는 부모는 사실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세상은 부모의 불안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결국 아이는 자기 힘으로 견뎌야 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늘 말했다. 세상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도전할 기회는 준다. 그 기회를 잡는 건 내 용기다.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준비다. 과보호는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이다.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배웠다. 도와주는 사람보다 견디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사회적 연구에서도 이 진리는 반복된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실패를 허용한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 적응력이 1.7배 높았다. 인간은 결국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강해진다. 아이에게 넘어질 자유를 주는 부모가 결국 가장 단단한 어른을 길러낸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려고 애썼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시골 출신이라고 깔보는 사람 돈 없다고 대놓고 문을 닫는 은행 직원들까지 그들의 태도를 고쳐놓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는 무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처음엔 싸웠다.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 맞서 반박했다. 나중에는 피했다. 상처받기 싫어서 무례한 사람을 애써 피해 다녔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삼성을 세울 때 나를 향한 무례는 일상이었다. 시골 상인이 뭘 알겠냐. 당신 같은 사람이 대기업을 은행은 담보가 없다며 나를 밀어냈고 경쟁자는 경험이 없다며 비웃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웠고 때로는 모멸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무례한 사람. 둘째, 무례에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셋째, 무례를 초월하는 사람. 나는 세 번째 부류가 되고자 했다. 무례를 당했을 때 즉시 분노로 대응하면 그 순간 이미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거래라고 불렀다. 상대의 거친 말에 내 분노를 내어주는 순간 나는 내 품격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에 새겼다. 무례한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뿐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물론 참았다는 말이 두려워서 침묵했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두려움의 침묵을 원치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것은 품격의 절제였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했고 굳이 대꾸하지 않아도 될 말에는 미소로 넘겼다. 회사 안에서도 그런 장면을 자주 보았다. 능력은 있지만 언행이 거친 사람, 예의는 있으나 실속이 없는 사람. 나는 둘 다 원하지 않았다. 실력만 있고 태도가 거친 사람은 조직을 상하게 하고 말만 공손하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품격은 실력보다 오래 남는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만 태도는 습관이 되어 끝까지 남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하소연했다. 회장님, 거래처 직원이 저를 너무 무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물었다. 그에게 당신 마음을 무너뜨릴 권한을 준 적이 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무례는 상대의 언어지만 그 언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 있다. 무례를 견디는 힘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뿐이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결과로 말한다. 나는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결국 자기 고립 속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며 잠시 위로 올라선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 반면 침착하게 견딘 사람은 언젠가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비굴함이 아니라 품격이 있고 그 품격이 결국 권위가 된다. 그래서 나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이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마라.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인간이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그 무례를 견디는 법을 배우면 된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도 했다. 무례를 참는다는 건 약함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의 무게를 지키는 일이다. 참는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지킬 때 세상도 결국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쉽게 상처 입힌다. 말의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상처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래서 요즘일수록 더 필요해진 것이 있다. 스스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내면의 무게. 우리는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무례를 견디는 법은 잘 가르치지 않는다. 누군가가 너를 무시하면 화를 내라고만 말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때는 분명히 말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침묵이 더 큰 품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느냐이다.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지금 내 행동이 내 이름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다잡아 주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나를 더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무례를 당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안다. 그때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그 순간들이 나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 주었다. 내 자존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국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다. 무례를 피하는 사람은 끝없이 상처받고 무례에 맞서는 사람은 끝없이 싸우며 산다. 그러나 무례를 초월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무례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의 품격과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그 어떤 거친 말도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진짜로 존중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과는 적당히 멀리, 먼 사람과는 적당히 가깝게. 이 단순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젊을 때는 몰랐다. 나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눠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했다. 너무 많은 것을 나누면 언젠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존중이 사라졌다. 한때 오랜 친구가 있었다.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했고 사업도 함께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나를 친구가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믿음 때문에 몇 번이고 양보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고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때 깨달았다. 가까움이 존중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함의 역설이라 부른다. 가까울수록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나는 늦게 배웠다. 사랑에도 우정에도 신뢰에도 적정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사람은 거리 속에서 성장한다. 상사가 부하와 너무 가깝게 지내면 어느새 판단이 흐려진다. 부하는 상사를 리더가 아니라 친구로 착각한다. 그 순간 조직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아이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멀면 아이는 사랑을 잃는다. 진짜 관계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자란다. 그 거리에서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짜 리더는 거리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무 멀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무게를 잃는다. 그 균형이 어렵지만 그 균형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었다. 내 인생의 후반기에 나는 거리를 두는 용기를 배웠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지 말 것.
도와주되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게 할 것. 그것이 진짜 존중이다. 사회학자 조지 시멜은 말했다. 진짜 친밀함은 거리 속에서만 존재한다. 나는 그 말을 경영에도 인생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사람을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면 결국 둘 다 상처받는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의 또 다른 형태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멀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 멀리 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라고 말한다. SNS 메시지, 즉각적인 연결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연결이 많을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거리감이 있을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잃으면 결국 존중도 잃는다. 가까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거리 속에서 관계를 지켜라. 그게 인생의 품격이고 존중받는 사람의 자세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라. 그러나 동시에 닮지 말아야 할 사람도 정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다. 하나는 나를 끌어올리는 좋은 롤모델, 또 하나는 나를 경계하게 만드는 나쁜 롤모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부류 모두 인생의 스승이다. 나는 젊은 시절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 찾아다녔다. 그들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말 한마디라도 메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만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오만함과 조급함까지 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후회가 나의 경계가 되었다. 좋은 롤모델은 나를 끌어올리지만 나쁜 롤모델은 나를 땅에 붙잡아 준다. 사람은 땅에 붙어 있을 때 가장 멀리 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균형을 이렇게 잡았다. 닮고 싶은 사람 7명, 닮지 말아야 할 사람 3명. 그 균형이 나를 지켰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 그리고 그중 단 한 명만 진짜로 따라가라. 사람은 많을수록 혼란스러워진다. 모두의 장점을 취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색깔을 잃는다. 좋은 롤모델을 따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집중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쁜 롤모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나는 젊은 시절 그만하고 탐욕스러운 경영자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빠르게 성공했지만 더 빠르게 무너졌다. 그들의 몰락은 내게 큰 거울이 되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렇게는 살지 말자. 그 다짐이 나를 지켰고 내 회사를 지켰다. 좋은 사람만 만나려 하지 마라.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빛을 보려면 어둠도 함께 봐야 한다. 나는 한때 미국 출장 중에 실리콘밸리의 한 창업가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공한 CEO들보다 파산한 CEO들에게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인생에서 진짜 가르침은 잘된 사람보다 넘어져 본 사람에게서 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좋은 스승은 나를 키우고 나쁜 스승은 나를 지킨다. 두 종류의 스승이 모두 필요하다. 한쪽은 방향을 알려주고 한쪽은 경계를 세워준다.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균형을 배운다. 존중이란 결국 이 균형의 기술이다. 너무 긍정만 봐도 현실을 잃고 너무 부정만 봐도 용기를 잃는다. 나는 일생 동안
그 사이를 걸었다. 가까우면서도 거리를 두는 법, 냉정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 그 균형이 무너지면 존중도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하십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격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진심이 오래가기 위한 절제다. 진심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진심은 구조다. 구조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구조를 세우는 재료가 바로 존중의 균형이다. 나는 임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 균형을 지키려 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조용히 했다. 왜냐하면 존중은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그 한마디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늘 기억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눈에서 나온다.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전한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루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다루려 하지 말고 관계를 다스려라.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반발이 생긴다. 그러나 관계를 바로 세우면 자발적인 존중이 따라온다. 그게 내가 말하는 균형의 리더십이다. 가족에게도 직원에게도 친구에게도 나는 똑같이 말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분명히 하라. 가까움 속에서 존중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무례해진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다. 너무 멀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가벼워진다. 그 사이의 미묘한 선, 그게 바로 존중이 머무는 자리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 균형을 지키려 했다. 하루에 한 번은 직원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회의에서 의견이 틀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줬다. 그들은 나의 권위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내 진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존중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균형에서 나온다. 주고받음의 무게가 같을 때 비로소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구조요, 품격이다. 그 구조를 지키는 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